영화 쇼생크 탈출이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작품인데요. 설명이 필요 없는 명작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IMDb 탑 무비 250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제 생각에 아마도 쇼생크 탈출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계실지도 모르지만 제목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념비적인 작품인 것이죠. TMI를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쇼생크 탈출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 하나의 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불후의 명작이라는 타이틀이 꽤나 적절한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사실 쇼생크 탈출이 걸작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까말 프랭크 다라본트의 필모 중에서는 미스트를 쇼생크 탈출보다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명작이자 고전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수의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요소가 충분히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승전결 뚜렷하고 권선징악이 명확하죠. 탈옥이라는 반전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고스란히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저에게는 전공법과 절제미학을 적절히 발휘하는 연출력으로 느껴지는데요. 관객이 가장 보기 원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감정의 과잉을 최소화하죠. 예를 들어 영화 엔딩에서 앤디와 레드는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둘의 해후는 부감을 통해 보일 듯 말 듯 포옹하는 모습만이 화면에 담길 뿐입니다. 앤디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피엔딩의 방식으로 풀어주면서 감정은 담백하게 유지하죠. 말인즉슨 쇼생크 탈출에는 나가서 시즌 1에서 임재범이 김연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를 듣고는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네, 노래 잘하네 라고 말했던 맥락과 동일한 궤를 갖는 미학이 있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경계를 알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또한 제 개인적인 감흥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작품에 풍미를 더해주는 것 중 하나는 모건 프리먼의 내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대배우의 저음 보이스가 작품의 묵직함을 배가시키니까요. 쇼생크 탈출은 이번에 30주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내돈내산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7년 전쯤 이 작품을 한번 관람해서요. 이번이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TV에서도 워낙 많이 방영을 하고 돌아다니는 짤도 간간히 접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실제로는 2번 이상은 만났겠지만 제가 각 잡고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본 것까지 포함해서 2번일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만나게 된 쇼생크 탈출은 기존에 느꼈던 감흥을 재확인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새롭게 포착하게 되는 면들도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소 비판적 시선으로 접근하게 하는 요소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리뷰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생크 탈출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You strike me as a remorseless man, Mr. Dufresne. By the power vested in me by the state of Maine, I hereby order you to serve 2 life sentences back to back. 쇼생크 탈출은 인간의 자유를 막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선명한 작품인데요.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비판의 대상은 바로 기독교일 것입니다. 쇼생크에 입수한 앤디가 처음 대면하게 되는 인물은 교도소장 노튼이죠. 그는 성경과 규율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도소에서 욕설은 금지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노튼의 말 직후 한 죄수가 다소 가벼운 질문을 던지자 교도관인 헤들리는 그에게 린치를 가하며 마더퍼커라는 욕을 합니다. 욕은 금지라는 선언을 하자마자 노튼 본인의 부하가 바로 욕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노튼은 첫 등장에서부터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앤디가 암성 방치를 숨겨놓은 곳이 성경책 속이라는 설정이라든지 노튼이 몰락하는 순간 그의 집무실에 걸려있던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성경 구절이 화면에 담긴다든지 등등 영화는 꽤나 직접적인 방식으로도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쓰여 있죠. 그런데 반대로 쇼생크 탈출에서는 성경이 자유를 저해하는 도구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성경보다 오히려 리타 헤이워드, 마릴린 먼로와 같은 육감적인 여배우가 앤디를 구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녀들의 포스터로 탈출로를 은폐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기독교라는 같은 대상에 대해 한쪽에서는 자유를 준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유를 빼앗는다고 말하는 대립이 저는 아이러니컬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작품이 진단하는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을 조금 더 파보면요. 결국 내가 답이고 나와 다른 답은 오류다라는 이분법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영화는 오프닝부터 2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먼저 앤디의 재판 시퀀스. 그는 2번의 종신형을 판결을 받습니다. 2 인물을 살해한 용의자이기 때문이죠. 판사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계획살인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인데요. 살아낸 앤디 아내와 그의 정부인 골프 코치는 각각 4발, 그러니까 총 8발의 총을 맞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앤디의 탄창에는 총 6발이 들어가죠. 그런 이유로 법원은 용의자가 6발을 모두 쏜 뒤에 탄창을 갈아 껴 2발을 더 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했고요. 그 행위는 이성이 있어야만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우발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2라는 숫자는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앤디의 재판 시쿼스 종료 직후 붙는 장면은 레드의 심사 장면입니다. 그가 출소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자리인데요. 말인즉슨 영화의 오프닝에는 앤디와 레드에 대한 두 번의 판결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쇼생크라는 이분법의 세계가 펼쳐짐을 알리는 영화의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 교도소장 노튼이 처음 강조한 것도 성경과 교율 두 가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앤디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쇼생크 탈출의 주제는 감명해 보입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주제겠죠. 앤디는 레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앤디는 쇼생크에 찾아온 자유이자 희망 그 자체다. 특히 그것은 새해라는 소재를 경유해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세월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앤디는 새로 느껴집니다. 쇼생크에 입성한 앤디의 첫 식사 시간, 그는 자신의 밥에서 애벌레를 발견하고는 현타가 온 듯한 표정을 짓죠. 이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브룩스가 그 애벌레 먹지 않을 거면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애벌레를 받은 브룩스는 본인이 키우는 까마귀 제이크에게 그것을 먹이로 건네죠. 그러니까 앤디의 식사가 될 뻔한 애벌레가 제이크의 식사가 되는 것이고요. 저에게는 이것이 앤디와 제이크를 엮는 영화의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쇼생크에 갇혀있는 생물 중 가장 자유로운 곳은 제이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는 날아서 교도소의 담장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브룩스는 제이크를 풀어주는데 어려움이 없죠. 저는 새의 바로 이러한 특징이 앤디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앤디가 처음 쇼생크로 입소하는 시퀀스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가 탄 호송 차량이 교도소로 들어오죠. 이때 거장 로저 디킨스의 멋진 항공샷이 함께 등장하는데요. 하늘에 떠있는 어떤 시선이 쇼생크 담을 넘으며 수용소의 전경을 담아냅니다. 저에게 이것은 버드아이 뷰, 그러니까 새의 시점 쇼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즉 앤디가 쇼생크에 들어오는 순간 새가 쇼생크의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앤디는 새는 자유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말인즉슨 앤디라는 이름의 자유로운 새가 희망을 가지고 쇼생크에 들어왔다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에는 이와 유사한 양태를 보이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앤디는 정부에서 보내준 LP를 뒤적거리다가 피가로의 결혼을 발견합니다. 그는 노튼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것을 재생한 뒤에 마이크를 사용해 쇼생크 저녁에 송출하는데요. 그로 인해 운동장에 있던 모든 인원이 벙찐 얼굴을 하고 확성기를 올려다보게 되죠. 음악을 통한 자유가 쇼생크 저녁에 퍼지는 순간 버드아이뷰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 역시도 앤디의 자유가 공명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영화의 엔딩도 유사하게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화의 끝자락 앤디와 레드는 만나게 되죠. 이때 상당한 높이에서의 부감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된 두 남자가 만나는 순간 새는 가장 높게 날게 되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쇼생크 탈출에 대한 순한 맛을 말씀드렸고요. 이 작품에 대한 저의 다소 비틀린 시선은 챕터 2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m Mr. Norton, the warden. I believe in two things: discipline and the Bible. Here you receive both. Why'd you do it? I didn't, since you asked. 제가 이번 기회에 쇼생크 탈출을 다시 보게 되면서 갸우뚱했던 지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적 캐릭터. 무엇보다 악역이 너무 악역이죠. 대표적으로 노튼이 그럴 텐데요. 그는 앤디에게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 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심지어 그 방식이 잔악하기까지 하죠. 이제 막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감옥 밖에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딸이 있는 토미를 살해하니까. 노튼은 전사도 거의 부여되지 않은 악 그 자체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튼은 쇼생크 탈출이 해석한 기독교를 상징하는 인물일 텐데요. 그러니까 영화는 자신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 답정너식으로 악당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칫 관객의 사고를 한정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쩌면 이것이 쇼생크 탈출의 전반적인 형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챕터 1에서 인용했던 노튼의 몰락 직전 심판의 날이 오리라가 인서트되는 장면 같은 것도 다소 노골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성경책 속의 암성망치도 그렇고요. 두 번째 의문의 지점은 바로 앤디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앤디라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고학력자 엘리트고요. 무엇보다 금융 전문가입니다. 또한 지질학도 준프로급으로 능통하죠. 이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 등 인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앤디가 끝내 탈옥이라는 자유를 누리게 된 데에는 그가 품은 모든 것의 총합이 작동했기 때문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말인즉슨 영화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는 교육 수준도 높고 감옥 밖이었다면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브룩스, 레드 같은 이들은 쇼생크라는 울타리에 적응해버려 오히려 출소라는 자유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실제로 레드는 앤디에게 이런 말을 하며 정색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이죠. 조금 더 파보면요. 영화에서 앤디는 본인의 해방을 얻어내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그런 관점으로 앤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소 초반 레드 역시 브룩스와 동일한 삶의 길을 걷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조금 다른 행보를 가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탈옥 전 앤디가 준 미션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에 가서 자신이 숨겨둔 물건을 파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앤디가 준 퀘스트가 일종의 희망이 되어 레드를 구원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앤디의 부탁이 없었다면 레드 역시 브룩스처럼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또한 앤디가 쇼생크 동료들에게 피가로의 결혼을 선사해준다든지 야외 작업 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딜을 한다든지 등등도 비슷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저에게 쇼생크 탈출은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파하기도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악랄하게 말해 앤디와 같은 교육 수준에 노출된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창작자의 의도인지 혹은 저만의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쇼생크 탈출에 녹아있는 예술에 대한 애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의 뇌피셜이 될 것 같은데요. 앤디가 복수 패고리로부터 린치를 당할 때 그는 반격을 크게 한번 합니다. 그 방식은 죄수들을 위해 상영되는 영화의 필름 릴을 이용한 것이었죠. 그것을 이용해 상대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너희들이 그 짓을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경고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수감된 동료들에게 자유를 선사해주는 방식 중 하나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음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와 음악이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창작자의 코멘트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다소 뜬금포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쇼생크 탈출을 다시 보면서 인상 깊었던 지점 중 하나는 앤디가 16년 동안 꾸준히 굴을 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장기를 살려 간수들과 일종의 라포를 형성했고요. 누명을 풀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자 노튼을 만나 적극적으로 팔로우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앤디는 양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함과 동시에 벽을 파는 음지의 일을 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 자신의 돌파구를 투트랙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과거 방송인 전현무 씨가 강연 중에 다음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보험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꿈에만 매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그러지면 대안이 없어 자칫 인생이 크게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 꿈에도 보험을 두는 개념으로 제2의, 제3의 꿈보험을 드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이죠. 제가 보기엔 앤디가 딱 그렇습니다. 그는 쇼생크 내 본인의 입지가 견고해지고 생활이 좀 풀린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죠. 그건 그거고 벽을 파는 건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괜스레 전현무의 꿈보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작품을 7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제가 뭣도 아니지만 별 3개 반을 매기면서 자유의 적들이라는 한 줄평을 썼는데요.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쇼생크 탈출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앤디라는 이름의 새가 자유를 품고 날아들어오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Viens, on va s'amuser, on va rencontrer des gens. Tu veux qu'on aille à la mer demain? Faire de la voile. De la voile